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2시 뉴스회전입니다. 네, 먼저 오늘의 뉴스 테마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랜드 채용 비리도 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정의당 주장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가 발표되면서 마지막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서두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분석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소송 상대가 소를 취하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강 변호사가 항소 의지를 밝힌 가운데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도 박탈됩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대하고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의 정보 회계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만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정비하고 유치원들이 유아교육을 볼모로 단체 행동을 벌일 수 없도록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권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외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선착장인데 국가기관 우리 이미지가 취임 이후에 특혜 불공정 의혹은 이미 공사의 손을 떠났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가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지나칩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고용 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국정조사를 해야 함을 밝힙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줄 수 없습니다. 네, 뉴스회전 첫 순서 정치와호장룡 시간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오늘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시죠. 강훈식 국회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변인을 맡고 계신 이양수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훈식 의원님, 네. 지금 야3당에다가 정의당까지 지금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불공정한 채용이 있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고 또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과도한 정치 공세가 있다면 그것 또한 막아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네, 이 의원님, 정의당이 국정조사를 하긴 하는데 강원랜드 채용 비리도 포함시키자, 명시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첫 반응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또 어제 오후부터는 채용 비리 물타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비켜가는 느낌인데 내부 의원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 뭐 두 가지 그 의견이 다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사실 강원랜드 사건은 수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에 의해서 샅샅이 조사가 됐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사안이고 지금 서울교통공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다.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빙산의 일각이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같이 놓고서 같은 차원에서 보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강원랜드 사건은 뭐 이미 다 밝힐 대로 밝혀져서 국정조사 해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민주당을 국정조사에 참여를 시키려면 그 강원랜드도 받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상존하고 있죠. 어느 쪽이 우세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강원랜드 사건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셨고 국회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문제고요. 이 서울교통공사 건은 지금 수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서울교통공사 주장과 유민봉 의원 주장이 서로 다르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상당한
부분에서 친인척 채용이 있었다는 것은 드러났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네. 감사원도 사실은 행정부예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잠재적 대권 주자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가릴 수 있겠느냐. 네.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다 좀 드러내놓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나 필요하면 검찰 조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국정조사 이야기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계속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네, 잠깐만 보태서 좀 네네. 말씀을 더해드리면 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같은 입장을 견지하실 필요가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 강원랜드가 당시 여당이 검찰 수사한 겁니다. 네. 강원랜드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세 차례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는 하지만 네. 국민들은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잣대를 양쪽에 다 같이 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다만 감사원 감사라는 것을 하자는 것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한 다음에 그것도 의혹이 생긴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토대로 해보자. 그렇게 가는 것이 순리니까요. 네. 저희는 순리대로 하자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 뭐 비리가 있으니까 좀 덮고 가자 이런 식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전 그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는데요.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고 저희 또한 국민들 앞에 특히나 불공정한 채용 문제라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그의 부분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사실관계 하나만 좀 얘기하고 사실관계 가요. 한 가지만 바로 네. 잡고요. 네. 말씀 중에 지난 정권에서 세 차례 있었던 거 맞고요. 그런데 네. 추가적으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예,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권성동 의원하고 염동열 의원에 대한 네. 체포동의안도 국회에 올라오고 그랬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수사 개입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이번에 다른 이루어진 거죠. 것이고 네.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같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 두 분들께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뭐 이 문제는 뭐 추후로 얘기하겠지만 추후에 그런 얘기하겠죠.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수치가 다르다. 또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정치 공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자유한국당이 수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좀 부풀리고 있다. 그리고 언론의 오보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떤 일단 부분입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국토교통위원인데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사를 해보고 확인해봤습니다만 네. 이게 유민봉 의원이 확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팩트는 서울교통공사가 예전에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로 있는 두 공사를 합치면서 네. 여기 친인척들 또는 가족들 관계를 확인해봐야지 이게 충돌나지 않게 근무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서 자체 조사를 한 내용이 이 근간의 시작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출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해보니까 이런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팩트와 수치에 대한 문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나온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죠.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가령 몇 가지 우리가 숫자 이야기를 한다면 11.2%만 응답했다. 그래서 108명이 나왔다.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럼 99.8%가 다 응답했느냐 뭐 이런 쟁점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부처 안에다가 알린 거겠죠.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서 자 여기 친인척들 있으신 분들 다 제출하세요. 또는 건너 동료들끼리 알고 있는 관계들에서 여기 2명 있습니다. 1명 있습니다. 이것을 취합한 겁니다. 부서별로.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99.8%가 다 취합된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중에 전체 인원 17,000여 명 중에서 1,900여 명 정도가 친인척 범주 안에 즉 6천, 8천 이내의 범주 안에 있는 분들이 11.2%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중에 쟁점은 무엇이냐 무기계약직이 정규직화되면서 이걸 사이에 넣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108명, 물론 추가로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취합하는 과정에 자, 이 부서에 있는 분들 친인척들 내세요. 이렇게 해서 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어서 100% 정확한 조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자체에서 필요성에 있어서 근무 충돌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한 조사이므로 어느 정도의 답변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99.8% 자체도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제보 들어오는 걸 보면은 나는 조사 응한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 신뢰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 각 부서에 뭐 참여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노조에서 그 설문에 응답하지 말라라고 하는 또 지시를 노조원들한테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 부서에서 답변은 이제 기획실로 제출을 했지만 실제로 그 부서에 있는 그 직원들은 실제로 그런 설문을 응답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99.8%라고 하는 조사가 다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유민봉 의원이 작년 국감 때 사실은 이걸 제보를 받아서 1년 동안 사실은 추적을 한 겁니다. 서울시는 계속 서울시 교통공사는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고 회피해왔고 하다가 겨우 10%, 11% 남짓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낸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 측의 이야기를 대신해주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자료의 신빙성이 왜 떨어지냐면 이 업무 담당자인 인사처장의 부인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자료 제출할 때 자기 부인의 이름을 슬쩍 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작까지 가미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 없고 그리고 어쨌든 저쨌든 현재 드러나 있는 친인척 숫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상당히 만연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정의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참여해서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인척 숫자는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은 17,084명 중에 전체 직원들이죠. 1,912명 그래서 11.2%. 네,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동의를 하죠. 그렇게 이제 서울시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행된 분들은 108명인데 좀 더 늘어났어요. 거기서 이제 4명 정도 늘어났죠.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108명이라다가 나중에 또 112명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친인척을 갖다가 이제 정규직으로 만드는데 특히 고위직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 사전에 비정규직으로 슬쩍 채용시켰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한 건이라도 있으면 이건 굉장히 큰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나오면 그렇죠. 어쨌든 저쨌든 100여 명 이상의 이런 사례가 전수조사했는데 100명이 나왔다든지 지금 이제 그 서울시 교통공사 얘기대로 아니면 유민봉 의원 얘기대로 10% 조사했는데 108명이 나왔다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건 큰 문제다. 저도 이렇게 팩트만 좀 몇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 노조가 친인척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측에서 하는 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그날 두 번째 국정감사 날 오후에 질의됐던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언론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거에 응하지 말아라. 언론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석간에 나오면서 그거를 한국당 의원이 이걸 응하지 말라고 했던 공문을 갖고 오시오. 이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압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있는 뭐 이게 비공식 자료긴 합니다만 공무원들 숫자가 부부가 22% 정도 된다는 겁니다. 전체에서. 그리고 서울시의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만 해도 5% 6% 넘는다는 겁니다. 부부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11.2% 이렇게 말하니까 10명에 1명이 친인척이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부부니까. 그리고 또 자식이니까 친인척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보면 그거보다 하프 즉 5% 6% 정도거든요. 가령 뭐 시중에 있는 뭐 은행 같은 경우에 한 8% 정도의 친인척들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철 노조라는 것이 생리적 특성상 3조 4교대 또는 3조 2교대 또는 4조 2교대를 해서 교대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만남과 이렇게 관계들 소위 말하는 가족관계도 형성이 되고 이런 관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 몰아서 10명 중에 1명이 친인척이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과거에 보면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찰 가족이라든지 철도 가족이라든지 이런 근거들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이건 시점에 대한 문제인데요. 시점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충분히 토론해 볼 수 있습니다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서의 불공정한 채용 비리가 있었다면 분명히 잡아내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전체적인 주장, 야당의 주장 전반적으로는 그런 설득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아직은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라는 거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죠? 지금 드러난 것도 그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내 연애에 의한 사내 결혼으로 인해서 부부끼리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확산되지 않는데 자식이라든지 조카라든지 그리고 숙모, 외삼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규직이 있다면 정규직의 친척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그 채용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수조사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건 몇 퍼센트인지는 아시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아주 부부관계가 몇 퍼센트는 아세요? 부부관계는 일부 나와 있다 그러는데
그 지금 뭐 부부관계는 어느 정도 있지만 외삼촌, 조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채용된 그 기간이 얼마냐 했더니 지금 전수조사가 안 됐어요. 근데 일부의 경우에는 그 1년, 2년 이렇게 짧은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이것이 비리냐 아니냐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국정조사를 안 하자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바로잡자면 노조가 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그 지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감 당일날 언론사에 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며칠 전에 저희 의총에서 유민봉 의원께서 보고한 그 내용은 그 이전에 유민봉 의원의 설문에 응하지 말라는 조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팩트를 뭐 나중에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게 직원 중에서 친인척이 있다는 게 비리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죠. 예.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중에 친인척이 있다고 해서 그게 비리는 아니죠. 비리 자체는 아니죠. 문제는 이제 그 채용을 할 때 채용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그렇습니다. 간섭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배점을 할 때 불공정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드러나야 내지는 그때 뭐 이제 미리 비로소 정보를 채용 알았다든지. 비리라고 그렇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고용 세습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데 그런 증거를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의혹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제가 받을 이 대목에 대해서 만약에 명확한 근거나 결정적 사실관계가 있으면 고발하겠죠. 야당이. 고발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국정조사라는 타이틀로 가져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제출하지 않으면 알 길은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법을 넘어서 국정조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물론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야당이 또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저희가 더 건강하게 국정 운영하는 데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좀 명확한 사실관계, 가령 108명 중에서 반 정도 가까이가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물론 친인척들도 있습니다. 형제관계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찰 안에서도 그런 가족이 있고 이런 가족들이 있는데 본질은 가족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과 절차 그리고 누군가의 외압, 그럼 외압이 있다면 목적이 무엇인가? 강원랜드는 그게 굉장히 개연성이 높죠. 근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다면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그런 것들이 팩트가 아니라 굉장히 선정적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양상이라서 이 부분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좋은데 감사원의 감사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하자 또는 그것도 더 양보해서 이제 국정감사 끝나는 시즌에 다시 이야기해보자는 것이 저희 원내대표의 입장이니까요. 조금 뭐 다음 주에도 이야기가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정조사에 다른 의도가 있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정황 증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이제 17,000명 중에 한 10%, 11%를 조사했는데 108명이잖아요. 전체를 하면 1,000명이 넘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조사된 것 중에 3급 이상이 그 서울교통공사가 고위직들이 10%입니다. 그런데 10%인데 이 108명 중에 그럼 친인척 중에 몇 명이 있냐면은 24%가 있어요. 고위직으로 갈수록 가족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이런 회사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잘 아는 고위직들이 먼저 채용이 손쉬운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했다가 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런 것은 지금 그 고시촌에서 열심히 그 공부하고 있는 그런 공시생들과 그다음에 수많은 청년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작게 축소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의혹이 있는데도 그냥 덮고 넘어가서도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그리고 이 의혹이라는 게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민감한 사안이니까 지금 뭐 감사원 감사 얘기를 하시고 국정조사 얘기를 하시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날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혹시 그 결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나오신 김에 다른 얘기 한 번만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여야 4당이 한국당이 제외됐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담당할 특별재판부 구성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죠. 한국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그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사법부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더해서 사법부가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법의 개혁 혁신을 이걸 과연 검찰과 경찰의 힘을
통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사법부 스스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척신하고 개혁하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선 있고요. 특히나 사법부에 대해서 그동안 의뢰 입장에 있었던 기관들이 망신주기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뭐 영장 청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만약에 사법농단이 있었다면 분명히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니까 이것을 자기 식구 감싸기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불구속 수사 상황에서라도 얼마든지 사실은 캐볼 수 있으니까 이 사실관계를 한번 캐보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제도 개선을 통한 사법부의 개혁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강 의원님. 네.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이게 법으로 국회 통과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않죠. 또 특별재판부에 시민사회 추천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도 좀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여야 3당들이 이제 같이 공조하기로 했으니까 조정은 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사회단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은 좀 더 늘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 문제는 원칙적 접근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반된 주제를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듯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되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것이 한결같아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채용비리 몇 명 넣은 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쟁점이 있듯이 그리고 또 국민들은 영장이 너무 많이 기각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아니 이게 본인들이 셀프로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라는 의혹들을 갖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번 기회에 말씀대로 한국당이 협조 없이는 통과되지 않는 법이니만큼 대승적으로 좀 같이 해서 과거의 문제를 좀 과거로 돌리고 좀 바른 시대를 좀 열어가는데 같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만약에 제가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를 찬성하면 특별재판부 이거 받도록 지도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자, 국감 중에 당의 중책을 맡고 계신 바쁜 두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강훈식 의원 그리고 이양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행령부터 공포하는 상황,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부터 최소 42조가 넘는다 이런 추산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철도 주권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혼자 그냥 셀프 비준하면서 왜 이런 중요한 경제 문제 직접 안 챙기세요? 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 평양 공동선언 비준을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 주제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정치권에서 이제 위헌 논란으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청와대가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좀 더 표면화되고 있고 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내용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십니다. 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박 대변인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이제 남북 정상 간에 중요한 두 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4월달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이고 두 번째가 이제 최근에 9월달에 있었던 평양 선언이죠. 평양 선언에는 남북 군사 합의서 등 몇몇의 이제 부속 조항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4월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그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법제처가 그 국가적으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언이기 때문에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얻어야 된다라고 유권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도 법제처 해석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법제처는 그 주요한 게 이제 헌법 60조에 국가 재정이 필요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 네. 여기 기초해서 이제 국회 비준을 받아라라고 네. 법제처가 유권을 해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가 이제 준비를 해서 국회 비준 요구를 좀 해놔서 국회에 이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9월 달에 있었던 평양 선언에 대해서는 약간 성격이 조금 당시 있었던 판문점 선언의 부속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 군사 합의서 등 그 다른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부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이 건은 그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라는 유권을 해석을 해서 어제 이제 정부가 그 대통령 주재로 있었던 국무회에서 국회 그 대통령 비준으로 통과를 시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좀 보수 야권에서는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판문점 선언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문제 삼는 게 이제 그 남북 군사 합의서상에 있었던 가령 뭐 그 군사 훈련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그 접경 지역에서의 비행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기 때문에 민감한 거다. 따라서 이거는 그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이에 대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뭐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외통위 그다음에 국토위 그 국감까지 거부하면서 조명군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제출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썼던 남북 정상 간의 그 선언 조약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비준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공격을 하면서 대통령을 직격하는 이런 상황까지로 번져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관 임명, 국회 파행 여기까지 이제 계속 그 파장이 좀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여당에서는 이게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니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이고 그거 법제처에서 해석도 받았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문제는 법리적인 측면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일단 법리적인 측면에 보면은 이제 국가가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헌법에도 국가가 아니라고 돼 있고 지금 남북 관계 발전법에도 지금 남과 북은 서로 국가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의 특수한 관계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야당에서 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제 국가 안보에 관한 거니까 조약에 해당이 되니까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조약이 아니거든요.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 이런 문제는 조약이 아니니까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실제로 그동안에 이제 대법원 판례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1999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 관련해서 남북관계는 국가관계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특수관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맥락에 따르면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 이 문제도 조약이 아니니까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법리 논쟁으로 갈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석이 또 있다. 왜냐하면은 유엔에서 그리고 국제법상에서는 또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한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이렇게 법리적 논쟁으로 제한하지 말고 좀 생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다툼을 법리 논쟁을 하기보다는 좀 정치적으로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겠죠. 정치적으로 잘 해결이 되려면 사실은 그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후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령 그 청와대와 정부가 미리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해놨던 지난 4월에 판문점 선언은 왜 판문점 선언이 먼저 비준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평양 선언과 그 부속 합의서에 대해서 그 청와대와 정부가 대통령 국무회의 통해서 비준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그게 이제 선우가 바뀌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애 낳기 전에 출생신고부터 먼저 한 거 아니냐, 선우가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도 일을 왜 그렇게 하는지 협치를
도대체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사안을 보면은 좀 교수님 설명 잘 주셨지만은 청와대가 너무 이 논란에 일찍 끼어들면서 자기 모순적인 상황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굳이 청와대가 끼어서 뭐 북한이 국가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리고 그렇죠. 국회 내에서 협의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청와대에서는 그 여야 대표들 좀 모셔서 상황에 대해 좀 설명을 하고 이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동의를 구했다면 오히려 더 원만하게 갈 수 있었던 문제를 오히려 좀 꼬이게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남북 관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분위기 조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쉬움을 좀 표시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그 문 대통령이 지금 여야 대표들 청와대로 초청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선후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후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판문점 공동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지금 이미 제출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주면서 선후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맞아요. 지금 왜 먼저 해달라 그랬으면 해줬겠냐? 그렇습니다. 그거를 했으면은 순차적으로 가는 거죠. 순차적으로 했으면 가장 좋다,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것은 청와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걸 안 해주니 어떻게 하겠냐?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거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남북 관계를 통해서 북미 관계도 견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철학의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서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관계를 어떻게든지 끌고 가야 된다.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통해서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국당에서 좀 초당적으로, 대승적으로 안보 문제에서 또 남북 문제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또 협조를 진솔하게 요청을 하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야당 측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당에서 고용세습 문제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하고 또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하고 빅딜이 의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그 보수 야당이나 일부 이권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국민들의 입장도 이해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어제 이제 우리 얘기 또 하겠지만은 그 국감장에서 철도 문제만 해도 남북 철도 문제만 해도 42조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철도와 도로를 포함하면 민간 연구소뿐만 아니라 뭐 국가기관 국책연구소에도 대강 최소 100조 이상이 들어간다는 추계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그 비준 동의를 요청하면서 통일부에서는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가 4,7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중에서 그 철도 관련한 것도 한 2,900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4천억, 2천억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사실은 향후 들어갈 돈이 뭐 100조 이상 된다면 당연히 보수 야당이나 일부 걱정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투명하게 좀 얘기가 돼서 그 국회에서 비준도 받고 이 추계에 대해서 근거를 한번 명확히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비준 문제는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남북 관계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좋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어제 국감 얘기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국종 교수 어저께 나왔는데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보건복지부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응급환자 이송 헬기 문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에서 결정해도 밑에 중간에서 끊긴다. 말로만 지원하지 말고 진짜 좀 해달라. 저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이 부분 왜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까요? 뭐가 걸림돌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국종 교수가 계시는 아주대학만 해도 응급외상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닥터 헬기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어요. 국내에 지금 닥터 헬기가 6기가 도입되어 있는데 아주대학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그 작년에 북한군 귀순 사건도 있었고 그 환자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과정 중에 금년 1월 달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해서 보건장관이 직접 답변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되는 건 없다라고 이육정 교수가 이제 하소연을 하죠. 무전기도 안 되고 헬기 띄우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 가장 이번 국감장에서 이육정 교수가 안타깝게 얘기했던 거는 헬기의 인계점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9월에 그 전남에서 해경 훈련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해경 승무원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네. 응급 헬기가 뜨지를 못한 거예요. 왜? 부두에서 뜰 수 없다라고 당국에서 얘기를 해서 뜨지를 못해서 이 사고가 나서 운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 2015년부터 지금 18년 8월까지 그 응급헬기에 대한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뜨지 못한 비율이 한 3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뭐 책임 있는 장관이나 아니면 청와대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얼마든지 지원해줘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 시끄럽다는 소음 민원, 그다음에 뜰 수 없다는 그 실무자들의 판단, 뭐 이런 것 때문에 응급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육정 교수가 굉장히 한탄스럽게 얘기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관할 부처가 너무 분산돼 있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뭐 소방청,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기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뭐 재난 내지는 국민의 생명을 그렇죠. 구하는 차원에서 네. 일원화해서 폭넓게 지원해 줄 수 있게 제도를 좀 정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야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요 문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국정감사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오늘은 이제 기획재정위 국감이 있는데 어제 정부가 일자리 대책 내놨습니다. 또 이 실효성 놓고 또 말들이 많이 있는데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미봉책이다. 네. 그리고 땜질 처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일자리 종합 대책을 보면은 당장 한 단기 일자리입니다. 한 6만 개 정도 만들겠다. 그리고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보조금을 지원을 하겠다. 네.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이 시설 투자 수록 한 15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 네. 그리고 뭐 대규모 공장 지원 관련해서도 뭐 2조 넘게 지원하겠다. 이런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야당 주장대로라면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정부는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이제 근본적으로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좀 처방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간에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규제도 과감하게 개혁하고 혁신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좀 노동시장도 좀 유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치와호 정령 굉장히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선으로는 처음으로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19만 3,360원 납부하고 가시면 됩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전배 32 무기 37 정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늘리고 모든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의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이들을 볼모로 유치원들이 모집 중단 등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무산자랑 임대사업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준다고 홍보했었잖아요. 근데 6개월 만에 세제 혜택 줄이겠다. 네. 어쨌든 이건 갈팡질팡 그런 모습 아니에요? 보기는 어렵고요. 네, 전세 사는 분들 2년마다 집 걱정하는 일 줄여주자 해서 지난해 말 정부가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죠. 종부세, 양도세, 각종 세제 혜택에다가 건강보험료까지 줄여주겠다고 했다가 이게 투기에 악용되면서 결국엔 8개월 만에 걷어들이게 됐습니다. 오늘 목요일에 오아시스는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만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3배나 늘었다는 기사 나왔습니다. 네네. 이거 9.13 대책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한 달 동안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26,000여 명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거의 258% 늘고 그다음에 전달 대비해서도 207% 정도 늘어난 거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지난달에 굉장히 많이 늘은 걸로 볼 수 있고요. 네네. 지역적으로도 보면 대부분 거의 80% 정도가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갑자기 9월 달에 늘게 된 이유는 이제 9월 13일 날 대책이 발표되면서 결국 주택임대사업자라는 혜택을 주는 것들이 결국 집을 더 사게 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이 됐고 그래서 네. 집값이 크게 올랐다. 그래서 앞으로 집을 새로 사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들한테는 기존에 주었던 가장 큰 혜택으로 보였던 양도소득세 또는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고 똑같이 다주택자처럼 중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발표되면서 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 하면서 혜택이 더 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막차 타기 위한 심정으로 많이 등록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기존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신규 주택 이렇게 등록을 해도 혜택을 유지해 준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준일이 근데 9.13 대책 9월 13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9월 13일 날 이전에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 채 갖고 있었지만 아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하신 분도 꽤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언제나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요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종부세 감면이라든지 또는 팔 때 양도세 감면, 중과배제라든지 이런 것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기사 보니까 이 강남 4구 그리고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 이 부분이 정말 사람들도 많이 늘었고요. 또 집값 상승폭도 거의 미쳤다 소리 나올 정도로 폭등한 곳이잖아요. 이게 임대사업자 혜택과 집값 상승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제 올해 새로 집을 사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는 예를 들면 10년 동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졌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집값이 계속 작년 이후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8.2 대책도 나왔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게 작년로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올해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8.2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전세를 낀다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목적으로 집을 취득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체로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송파라든지 강남 4구, 그다음에 마용성 포함하면 올해 신규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요 지역들이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올라온 곳들인데 전체의 45%를 차지하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돈 여유 있는 분들이 더 사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라는 혜택을 활용해가지고 집을 더 사게 된 것. 결국은 주택임대사업자는 본인 거주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게 과연 이제 실수요자가 아닌 수요가 더 많이 집을 사게 된 틈새 시장이라든지 그 물꼬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군요. 사실 이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대책은 한 가지는 이제 정부 대신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그동안 이렇게 세수가 감춰져 있던 그런 임대소득에 대해서 좀 활성화해서 세수를 이렇게 양성화하자 그리고 세수를 더 거두자 이런 의도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주택자 투자가 한 몫을 했다면
세제 혜택이 이렇게 전보다 축소돼도 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더 유리한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네. 뭐 가장 많은 투자 수요가 몰려 있는 전용면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네. 기준 시가로 6억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도 8년 이상으로 기존 주택을 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네네. 일단은 종합부동산세가 9.13 대책 이후 굉장히 강화돼서 부담을 갖고 계신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이 실거주하는 아파트의 기준 시가가 4억 2,800만 원이고 다른 주택들이 이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면서 6억 이하 주택들을 두 채 더 갖고 있어서 3주택인 경우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경우 올해 아마 보유세가 한 580만 원 내셨을 건데 이제 내년이면 종부세가 바뀐 대로 적용이 되면 1,000만 원 이상 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올해도 237만 원 정도,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260만 원 정도니까 30만 원 정도밖에 늘지 않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갖고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넘고 그다음에 기준시가가 6억을 넘게 되면 사실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강남권에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안 하고 다주택인 상태로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적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9.13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이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계속 너무나 급등하기 때문에 나온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처음으로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내렸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8년 이상 매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의 매물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책 목표와 달리 집값이 뛰는 것 아닌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나온 거였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중개업소 가면은 매물이 많지 않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누적돼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게 130만 호 정도 되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에 뭐 8년, 10년 당분간 안 나올 것이고 그렇다 보면 실제로 다주택자는 이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안 팔거나 못 팔거나 하는 분들일 테고 그래서 여전히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도 팔지 않고 버티는 매도자의 입장, 그다음에 더 싸기를 기다리는 매수자 입장이 팽팽히 지금 힘겨루게 하는 양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조금은 심리가 좀 바뀌는 느낌? 문의도 좀 사겠다는 매수 문의도 줄어들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게 좀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 임대사업으로 등록된 이 주택을 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나온 것 같아요. 보면 매년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돼서 팍팍 오르지 않을 거고 또 8년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정책은 가격 상승을 누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급 입장에서는 또 임대주택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정책과 수급과 이렇게 나오는 부작용과 이렇게 돼서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게 이제 국토부의 고민이었을 것 같아서 이제 9.13 대책 발표의 내용에도 보면 그런 분들을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전세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수급 측면에서도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전세 시장이 뭐 일부 지역은 조금 불안한 양상이다라는 보도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급이 조금 충분하게 나오게 되면서 전세값이 지금 최근 몇 년간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란 제도를 통해서 더 민간에서 많이 늘리지 않아도 지금 공급되는 추이가 조금 더 유지가 된다면 일단 전세 시장은 조금 더 안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화면에서도 국감 모습이 잠깐 나왔지만 이번 국감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임대사업 혜택이 이게 오히려 투기 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뭐라고 보시나요? 결국 이제 신규로 취득하는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사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경우는 길게 봐서는 뭐 거의 급격히 줄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경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을 그대로 유효시켜 주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서는 기존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사실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거는 안고 가야 될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을 주게 된다면 뭐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 매물을 내보내게 할 수 있는, 내놓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만 집값이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면 뭐 많은 분들이 등록을 안 한 다주택자들도 안 팔고 버티는. 그러니까 파리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올랐기 때문에 혹시 9.13 이후에 집값이 과연 떨어질지 이것들을 반신반의하면서 보는 시장의 눈초리도 있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된다면 정말 정부가 예고하고 의도하는 대로 집값이 안정되게 된다면 다주택자이면서 등록을 안 하면서 사실은 양도 차익이 적어서 팔 수도 있는 이런 수요들이 조금 결국은 매물을 내놓는 수요로 작용하게 돼서 더 안정적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네요. 근데 오늘 이 나왔던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처음으로 강남 3구의 집값이 내렸다. 이 이야기를 볼 땐 그러면 일시적으로 보시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전망은 어렵지만 좀 해봐 주시겠어요? 뭐 사실 올해는 뭐 당분간 이렇게 관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지금 이제 저희가 보는 여러 가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예를 들면 금리라든지 지금의 경제 여건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외적인 요인들이 그렇게 녹록하게 좋은 상황들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파리 대책과는 달리 9.13 대책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부동자금이 여전히 시장에 많은 게 불안 요인소이지만 주택을 더 사겠다는 수요를 차단하는 데는 조금은 효과를 기대할 거둘 수 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 서서히 집값이 좀 하락하거나 추경 매수세가 줄게 되면서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새로 나온 이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주변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사회주택을 1,200호 공급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토지뱅크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건지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대기 수요가 많은데 서울의 고민은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공공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좋은 입지에 싼 토지를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공에서 이런 토지뱅크라는 목적으로 땅을 미리 확보했다가 이렇게 수급 측면에서 공급이 필요할 때 땅을 풀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장치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회주택 토지 지원 리츠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뭐 민간이 갖고 있든 또는 공공부지든 유휴지든 이런 것들을 토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사회주택을 공급할 주체한테 싸게 임대로 주거나 30년간 뭐 그다음에 아니면은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하거나 해가지고 사회주택의 공급을 좀 늘리겠다. 그래서 저리에 주택들을 많이 공급을 해서 뭐 약자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싼 집값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집들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집이 특히나 부족한 서울에 조금이라도 늘린다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고려해야 될 점은 없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사실은 뭐 기존에 있는 민간의 유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이미 땅값도 굉장히 비쌀 테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자금 확보라든지 투자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되는 부분인 만큼 조금 더 뭐 적극적으로 서울시라든지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에 오아시스, 서울시에서도 SH공사 분양 아파트 원가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국감에서 박원순 시장이 대답했다고 하니까요. 이 부동산에 낀 거품이 좀 빠질지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안명숙 센터장님께 부동산과 관련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어제부터 밤새도록 그리고 오전까지도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 지금도 순위권에 보이는 이름입니다. 바로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어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자,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죄명이 사문서 위조였습니다. 네.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민아 씨와의 불륜설,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된 건지 좀 이 간략하게. 불륜 스캔들을 아마 모르고 계신 분이 없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죠. 이제 네. 그 이후에 이 도도맘 김민아 씨의 남편분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소송에서 이 남편 명의의, 그러니까 김민아 씨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가 한 장이 접수가 되는데요. 법원에요. 그 소송 취하서가 알고 보니까 김민아 씨 남편이 그 취하서를 접수시킬 그런 의도가 없었다. 네. 그럼 도대체 이 취하서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봤더니 김민아 씨가 어느 날 남편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강윤석 씨를 찾아와서 남편이 소송을 취하해 주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강윤석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입수한 그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 소송 취하서를 강윤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법원에 접수를 시킨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진정으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 간에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입수된 것인지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재판이 열린 건데요. 결국 네. 법원은 이걸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김민아 씨와 공모해서 이 남편의 인감 도장이나 인감 증명서를 손에 넣어서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위조된 그런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본 것입니다. 근데 네. 앞서서 김민아 씨가요. 일단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징역 1년에 항소를 안 집행유예 했어요, 2년을 그죠? 받았는데 이게 지금 사문서 위조죄로 초범인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거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김민아 씨보다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강용석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네.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죄질이 더 나쁠 수 있고 강용석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로 그 남편이 줘서 김민아 씨가 이걸 가져온 줄 알았다라는 그런 변명이 법원에게 이렇게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법정형 1년이죠. 1년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교수님, 강용석 변호사가 검색어 1위 상위권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참 유명세를 많이 탔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보면 이제 그 2010년도에 그 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그 제명이 됐습니다. 근데 네. 그 연유인즉 그대로 표현을 빌자면 그 학생들하고 그 대화 과정에서 네. 아나운서가 그 되기 위해서는 그대로 표현을 이제 옮기면 모든 걸 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네. 이것과 관련돼서 결국 이제 그 모욕죄의 그 재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희석에 대해서 모욕죄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기자를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무고죄에 대해서 벌금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나서 유명인에 대해서 그 계속적인 고소 행위들을 했던 거죠. 박원순 그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돼서 여러 건이 기억납니다. 네, 학력이 그 위조되었다. 네. 런던 이 정경대학에 있지도 않았다 해서부터 하버드 대학의 펠로우십에 불과했다 해서부터 뿐만 아니고 이제 그 아들과 관련돼서는 병역 비리가 있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 등을 또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안철수 씨가 상당히 야권의 유력 후보였는데 그 주식과 관련돼서 이득만 챙겼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여세 포탈 혐의로 또 고소가 이제 이루어졌던 그 셈이고요. 또 그 개그맨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그 고소가 최효정 씨.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그 파워블로그 도덕망과 이제 스캔들 이후에 방송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하차를 했고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새로운 그 용어 자체가 저는 그런 용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만 여자, 친구, 사람과의 관계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해서 상당히 인구에 또 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스터에 아주 그 공격적인 모습으로 너 고소 뭐 이렇게 그 붙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유명세를 탔던 인물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왕이라는 별명도 얻었었고요. 자, 근데 검찰이 2년을 구형했을 때부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 변호사한테 유죄 떨어질 거다.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법 쪽에서는 뭐 거의 통설처럼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변호사가 법원을 속이려고 한 건데 다른 서류도 아니고 소송 서류고요. 강 변호사는 결과를 예상을 못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예상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소송 취하서를요.
그러니까 당사자 본인이나 아니면 그 대리인이 아니고 상대방이 제출하는 경우는 정말 지극히 드뭅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정말 있을까 말까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특히나 변호사로서 그동안 수많은 경험이 있었다면 네. 뭐 상대방도 변호사 있잖아요.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물어봤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소송 과정을 지켜보면요. 이게 대충 취하가 될 그런 시점에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압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주고받은 그런 과정상 결코 이제 이것이 진정하게 접수될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본인도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었지만 일부러 못 본 척 했을,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1심이니까 지금 형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변호사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 고소한 건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데 네. 옥중 변호하게 되는 겁니까? 옥중 변호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 김부선 씨가 그러면 구치소로 찾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또 일반인 않겠죠? 접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짧은 시간, 30분 뭐 이렇게 제한돼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있는 대화 내용 전부 녹음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안에서 상담을 하기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재판 출석도 할 수 없고 조사에 같이 출석해 줄 수도 없고 뭐 서면을 쓰거나 뭐 사건을 검토하기도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 활동 자체는 중단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자격이 유지되지만 일단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김부선 씨 변호에서는 좀 사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부선 씨 변호 맡을 때도 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가 유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재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굉장히 인지도 높은 민감한 사안에 본인이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간에 화제가 되는 사건을 내가 맡고 있으면 법원이 좀 나를 구속시키는데 인신을 어떻게 제한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분석이 좀 설득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평상시에 그 강용석 변호사의 그 언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뉴스는 뉴스로 덮는다. 뭐 이런 얘기는 늘 해왔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말을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목 받는 사건의 중심에 씀으로써 결국은 또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또 그 판사 입장에서도 저렇게 공적인 활동을 이제 하니까 적어도 인신 구속은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나름대로의 이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법률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그 변호사인데 법률 과정을 그야말로 사문서 위조로 하는 범죄 행위를 함으로써 덮으려고 했다는 이것은 사실 도덕에 있어서 더 큰 비난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그 불륜이라고 하는 소재에서 결국은 이제 남편도 처벌을 원하는 이런 의사를 강력히 그 표시했기 때문에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이 이제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게 판단한 것 같고요. 더불어나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그 강용석 씨 그 사건에 이 도도맘 씨가 나와서 직접적으로 증언을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자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종용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등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이라고 하는 전혀 기미가 없다라고 하는 뭐 이런 그 차원에서 이제 중형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서는 말이죠. 이 그 사문서 유죄에 비해서는 결국 비난 가능성을 피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이고 강용석 변호사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비난 가능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뭐 이런 결론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울법대 재학 중에 사법 시험을 패스하고 하버드 로스쿨 나와서 18대 국회의원까지 하다가 소속 정당에서 쫓겨나고 다시 또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또 불륜설이 터져서 또 방송에서 퇴출되고 정말 굴곡이 많은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겠죠. 이제 항소를 의사를 했으니까요. 딱히 감형 사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해서 어떤 뭐 사실관계가 약간 바뀌지 않는 한은 거의 그냥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원을 기망하려고 했다는 점이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이나 씨는 나름대로 자백을 했어요. 강용석 변호사가 시켜서 그랬다. 근데 어쨌든 내가 자의로 갖다 준 것은 맞다. 이렇게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용석 변호사는 계속해서 이제 시치미를 뗀 거죠. 이제 그런 모든 정황들을 재반적으로 참작해 볼 때 이제 결국에는 뭐 지금의 형이 딱히 이렇게 항소심에서 많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빠를 사형시켜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등촌동 주차장에서 살해된 피해자의 딸이었습니다.
왜 딸이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자, 먼저 변호사님. 네. 살인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현장은 서울 둔촌동의 주차장입니다. 네, 새벽 한 4시 45분경이었다고 해요. 네. 이제 이 피해 여성이 운동을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제 이때 이제 칼을 든 그 전 남편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주변을 좀 배회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해요. 했다. 예. 네. CCTV를 보니까 범행 당시에 그 모습을 보고 딸들이 증언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모습이 맞는 것 같다라고.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 아버지를 계속해서 주변 CCTV로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한 현장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 이제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혹시 주치자로 그날 신고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죠, 경찰이. 그러니까 술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이 가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출동을 하는데 가해자가 순순히 인정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혼 과정에서 쌓인 그런 감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 발견되기 전에 술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점, 그것 때문에 이 딸이 결국은 이 청원 게시판에 그런 글까지 올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교수님 너무 안타까운 게 이혼을 한 지 4년이 됐는데 그 동안에 이제 딸들을 데리고 이 피해자가 뭐 4년 동안 6번 정도 이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폭력과 살해 협박 뭐 계속했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왜곡된 그 집착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편이 네. 계속적인 공격 행위과 응징 행위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 협박의 그 방법도 상당히 잔인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과 이제 딸과 함께 여행을 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건 마지막 여행이고 너를 낭떠러지에 뭐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협박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 동생을 이렇게 따라와서 결국은 동생을 따라가게 되면은 엄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행을 해서 찾아내는 이런 방법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것이 예를 들면 그 밧줄이라든가 테이프라든가 이것을 함께 흉기와 더불어 준비를 했던 거죠. 즉 밧줄로 묶어서 여러 가지 위협 행위를 하려고 했던 이런 정황도 그 포착이 됐고요. 또 심지어 그 위협적인 말 중에 하나가 불을 이제 놓겠다고 하는 취지인데 여기에 관련된 스프링쿨러를 다 자신이 없애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끔찍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고 또 구체적으로는 일가족 살인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이렇게 모아온 다음에 이것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 부인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가족까지도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에 준하는 행위를 해왔고 결국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혼 결정 이전부터도 있었기 때문에 이 딸의 입장에서 정말 친부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극형까지 청원하는 이런 사태까지 치닫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명백하고 심각하고 또 지속적인 협박.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접근 금지 명령 내렸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했는데도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것이 이게 법원이 내리는 명령인데 근데 이제 이 명령을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 그런 제재가 과태료 처분밖에 없어요. 너무 약하고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냐면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접근 금지를 하라. 그다음에 하면서 만약에 이를 어기면은 과태료를 회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그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이제 명령서에 넣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실은 어겨버리면은 이제 이것을 굳이 뭐 다시 뭐 경찰을 불러서 신고를 해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뭐 법원에다가 과태료 부과 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의 신변보호다. 이 신변보호도 어떤 특정한 위험에 있을 때 아주 그냥 짧은 기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4년 동안 긴 기간에 거쳐서 경찰이 계속해서 신변보호를 하기는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결국에는 범행을 막을 수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어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은 피해자 이 씨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아빠의 폭력과 협박이 심각했는지 딸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인터뷰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진짜 완전 살이 이렇게 쪼그라들 공간이 없을 정도로 땡땡 부은 얼굴로 재밌는 거 보여줄게 빨려 이래서 이모들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
지금 살인 사건 그런 거를 캡처를 해서 엄마 카톡에 수십 저희를 데리고 협박을 한 거죠. 네, 교수님. 피의자가 딸들에게 나는 구속돼도 6개월이면 나온다. 심신미약 인정받으려고 내가 미리 정신병원도 다니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도 하고 고의성도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상당히 꼼꼼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리 계획된 범행이라는 것을 변호인을 통해서 사실 인정했다고 오늘 오전에 알려졌습니다. 네, 우리가 그 사례를 보게 되면 심지어 이 4년 동안 이 차량에다가 감쪽같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을 했다는 것까지 현재 알려졌고요. 네. 상당히 치밀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건을 실제로 범행하기 3일 전부터는 아파트 주변을 배회를 했다. 그리고 준비한 흉기가 있었다고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비원이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왔느냐라고 했더니 둘러대는 말투로 그 부인이 집을 나가서 찾으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간, 장소를 마음속에 그려놓고 아주 중요한 순간에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었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너무 똑똑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딸에게까지 했다. 그래서 상당히 더 위험스럽고 극형에 처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다음 차례가 될 것이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정폭력이 그동안 얼마나 축적됐고 심각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 사건에서도 심신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폭력 문제 다시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하기 전 그 가정폭력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조금 사건을 바로잡는 그런 길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데요. 네.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얼마큼 개입해야 될지 굉장히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아예 사건을 분류해서 따로 취급을 하는데요. 이제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처럼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일단은 경제력을 이 아버지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버지가 없게 될 경우에 나머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지경에 처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까지 이게 법원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신고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의 피해자들이 또 다시 좀 봐달라 이렇게 첨언을 넣기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폭력 사건의 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단순히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보장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가정폭력 그 사범을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해서 이런 경우에도 국가 권력이 절대로 이제 봐주지 않고 엄단한다라는 점을 좀 보여줄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음 사건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수백억 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얘기입니다. 제3구심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죠. 자, 이 교수님, 선고도 선고지만 이 전 회장 수상한 병보석,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황제 보석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은 2016년에도 한번 드러났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병보석이라고 하면 병 때문에 제대로 된 수감 생활을 못해서 일정한 조건 아래서 예를 들면 집과 병원에만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건강하게 활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2016년에 드러났는데 최근에는 그 술을 할 뿐만이 아니고 술집에 드나들었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흡연까지 하는 모습, 그리고 또 떡볶이까지 이제 먹는 모습. 떡볶이는 뭐 사실 별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위치 자체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 병보석의 그 조건 자체를 사실은 이제 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술집 주인 등의 뭐 진술이나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일주일에 뭐 3번 정도 왔다는 진술에서부터 저녁 8시부터 새벽까지 술을 뭐 마셨다 이렇게 보면 정말 병이 심각한 전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요건 중에 하나였던 것이 그 간암 수술을 했었고 또 간암 말기가 이제 3기에 해당됐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특별히 병보석을 했지만 지금 논란이 황제 병보석이다 이렇게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저기 지난번 뭐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도 나왔지만 그동안 태광그룹에서 만든 골프장에 연인원 4,000명 넘는 사람들이 뭐 5년에 걸쳐서 정관계 인사들 골프 로비를 했다는 이런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호진 회장이 벌금만 받고
실제로 구치소에 있었던 수감 기간은 63일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대법 선고 결과도 보석은 또 유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일단 보석이 취소되지는 않았고요. 일단 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는데, 근데 그 취지를 보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호진 전 회장이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취지가 뭐냐면 횡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회사에 있는 석유 제품을 이호진 전 회장이 팔아서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했던 네. 겁니다. 근데 그런데 그러면 횡령을 이 석유 제품 자체를 횡령한 것이냐, 아니면 이 석유 제품을 판 대금을 횡령한 것이냐, 예, 이거에 대한 판단이 좀 달랐던 겁니다. 고등법원이랑. 이제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이제 고등법원은 석유 제품 자체를 횡령한 것을 봤는데 지금은 이제 대법원은 대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횡령액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글쎄요, 이제 신체 상태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본 후에 만약에 보석을 취소하고 형을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다시 살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이 공평해야 된다는 건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야겠네요.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김지혜 변호사, 이용혁 교수님, 고맙습니다. 인기 영화 타이타닉의 명장면 하면 단연 남녀 주인공이 뱃머리에 서서 바람을 만끽하는 모습이죠. 극한 비행 스포츠 선수들이 3000m 상공에서 재현했습니다. 특수 낙하산복 윙스투를 입고 엄청난 속도로 추락하면서 서로 짝을 지어 합동 자세를 취한 건데요. 윙스투 로데오라고 불리는 고난도 기술이라고 하네요. 서로 충돌하지 않게 간격을 잘 유지하고 동작마다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도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데 이 사람들 정말 강심장이네요. 여성이 의자에 앉으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의자가 이렇게 컸던가요? 그저 몇 발자국 걸어 자리를 바꿨을 뿐인데 키가 커졌다 작아졌다. 옆 사람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달라졌죠? 분명히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왜 기울어져 보이는지 알쏭달쏭하네요. 얼마 전 미국 뉴욕에 문을 연 이색 박물관입니다. 눈을 속이는 착시 현상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형 전시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라. 이곳에선 틀릴 때가 더 많겠죠? 파란 하늘, 희한하게 생긴 흰 구름이 포착됐습니다. 기다란 다리가 4개에 아무리 봐도 생긴 게 말 같죠? 사실은 구름이 아니라 비누 거품입니다. 세제에 물을 붓고 촘촘한 거품을 일으킨 뒤 칼질하듯 잘라주면 원하는 모양대로 거품이 잡혀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모양도 참 다양하죠. 쾌청한 가을 하늘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속 괴물이 현실에 나타난 걸까요? 온몸이 퉁퉁한 초록색 말썽쟁이. 아무리 봐도 영화 고스트 버스터즈에 나오는 먹개비입니다. 그런데 안을 보니 짠! 귀여운 꼬마가 숨어 있었네요. 도심 주택가를 휘젓고 다니는 대형 로봇도 살펴보니 안에 소녀가 타고 있네요. 튼튼한 앞발을 엔진 삼아 움직이는 로봇 의상이었습니다. 다음 주 헬로윈을 앞두고 등장한 건데요. 헬로윈 대회 입을 의상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많긴 한데 이 정도로 만드는 건 드물겠죠. 엄마 아빠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멋진 의상 덕분에 이 꼬마들 이번 헬로윈에 어딜 가든 시선 집중이겠네요. 지금까지 비디오 디저트였습니다. 이 시각 꼭 알아야 할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확보하고 사립유치원 회계도 투명하게 만드는 등 공공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박영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아침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공공성이 강한 유아교육을 민간에 떠넘겨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내년 한 해에만 당초 목표의 2배 수준인 유치원 1000학급을 공급하고
당초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비중을 40%까지 높이려던 계획을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짓기 어렵다면 기존 유치원을 정부가 사들이거나 장기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내년 운영이 예정된 500학급 외에 추가로 500학급을 더 확보해서 학부모님들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선 단계적으로 정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해 2020년까지 전체 유치원에 의무화합니다. 아무나 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할 수 없도록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법인만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게 자격 요건을 정비하고 원장에 대한 자격 검증도 강화됩니다.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는 문제점을 고쳤는지 확인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최근 사립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원이 폐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공정위 조사를 통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유아 교육을 볼모로 단체 행동을 벌일 수 없도록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권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호입니다. 법조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들에게 재판에 관해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6%로 집계돼 한국은행이 이번에 낮춘 2.7%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에도 빠듯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400조 2,3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0.6%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갔고 소비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건설 투자는 6.4% 줄어서 1998년 2분기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번 3분기 성장률이 0%대 중반에 그침에 따라 4분기 성장률이 0.8% 정도를 기록해야 올해 수정 전망치인 2.7%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오늘도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공기가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아침에 꺼내 입은 겉옷을 다시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요란한 가을비가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그래도 비가 오면서 대기 상태는 청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전국이 하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부터는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는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 거의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도 12도로 전국이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해서 낮에도 꽤나 서늘하겠는데요. 서울 16도, 광주 18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어느덧 10월의 끝자락입니다. 계절이 깊어가면서 나날이 공기가 차가워지겠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독도의 날 10월 25일 뉴스외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